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0일, 예,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올해 마지막 방송은 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한동안 우리가 그 반헌법 행자 열전하고 현실 문제를 안 다뤘었는데, 뭐 오늘도 그 옛날 얘기를 많이 다룰 겁니다. 현실보다는. 근데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순자 보고 놀란 가슴, 김건희 보고 기겁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자 검증 문제가 그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이 문제를 한 번은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자라 모양 소뚜껑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에 맞춰갖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이순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뭐 영부인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부인 열전을 해도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영부인 열전까지 오늘 가지는 않고 유경수 여사 얘기를 하면은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프란체스카 여사 얘기하고 유경수 여사는 이제 끝에 가서 조금만 하도록 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 그리고 자, 이제 저 후보자 검증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을 뽑는 거지 부인 뽑냐? 왜 이렇게 가족 갖고 얘기가 많냐? 뭐 가족 갖고 네거티브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아들 문제하고 이제 저 부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들은 공적인 역할이 주어지지 않지만 부인은 그 공적인 역할이 주어지죠. 윤석열 후보는 영부인 제도를 없애자라고 얘기했는데, 영부인이 제도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퍼스트 레이디라고 해서 그 외국에서도 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 우리도 안 할 그 재간이 없고요. 또 대통령이 어떤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 또 외국을 방문할 때 당연히 이 동부인에서 부인과 함께 같이 가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후보 검증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제 논의가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이게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나오는 의혹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당하는 쪽에서는 왜 이렇게 이걸 뭐 심하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조국 장관을 후보자를 검증할 때 했었던 그 기준, 굉장히 부당하다 싶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의 수준을 높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 측면도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더 중요하게는 대통령 부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국 현대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부인으로 인한 말썽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제 이걸 좀 살펴보려는 거예요. 역대 영부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2호에선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요? 돌아가셨습니다만, 여기 이제 보면은 손명순 여사,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인데 외적인 활동을 거의 안 했죠. 김영삼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도 그렇게 전면에 등장을 해서 활동을 하거나 이제 그러지를 않고 비교적 조용하게 뒤에서 내조를 했던 분이고, 이순자, 이 양반은 이제 정말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 김옥숙 여사, 이분은
사실은 한 성격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측면도 많고 그랬는데 이순자가 워낙 전임자가 워낙 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공적인 자리에 나서질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뭐 김옥수 여사 얘기도 하려면은 좀 많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한국일보에서 이 K컬처를 재밌게 그렸더라고요. 현실이된 김건희 리스크, 윤석열표 공정이 휘청한다. 허리숙에서 이제 사과했는데 과연 이걸로 끝날 것인가?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그냥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 후보자 부인 문제, 대통령 부인이란 어떤 자리인가 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조선시대까지 가도 사실은 이게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이 왜 망했는가? 조선의 망국의 요인을 여러 가지를 꼽습니다만 그리고 500년 갔으니까 많이 간 거죠. 굉장히 길게 갔습니다만 그 500년 왕조가 이제 허무하게 무너질 때 보면은 세도 정치가 이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망국을 이야기할 때 세도 정치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도 정치 중에서 이제 특히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있는데요. 안동김씨 같은 경우는 가훈이 물실 국혼, 한자를 제가 안 썼습니다만 왕비 자리를 놓치지 마라, 국혼을 놓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대에 걸쳐서 그 왕후를 내면서 이 정권을 잡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안동김씨 세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잠시 헌종 철종 기간에 그 기간이 짧습니다만 이 조대비 신정 왕후였죠. 사실 왕비 역할을 못했어요. 왕비 역할을 못했지만 바로 세자빈에서 대비가 된 케이스인데 조대비의 친정인 풍양조씨 쪽에 세도를 부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고종을 뒤지면서 대원군이 일부러 처갓집이 없는 사람들, 처갓집이 그러니까 형제도 없고 그다음에 뭐 외척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조선의 특별한 게 뭐냐면 양자제도가 있었죠. 대는 이어야 한다. 대는 이어야 한다 해서 양자를 드렸는데 양자 쪽으로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민겸호, 민태호 해갖고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서 여홍민 씨 세도가 이제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도 정치가 세도 정치가 이제 조선을 망치게 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는 초대 영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죠. 오스트리아 분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프란체스카 여사도 그렇고 두 분 다 재혼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25살 차이가 나서 이 왼쪽 사진 요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59살, 프란체스카 여사가 34살 때, 그래서 25살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제 결혼을 해도 이제 사람들이 눈길을 이제 한 번씩 줄 만한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80년 전이니 오죽했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많이 혼동을 할 때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거기에 유머로 길거리에다가 여기는 캥거루가 없습니다. 뭐 그런 표지판 붙어 있는 것도 비내 갔을 때 이제 한번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별명이 뭐였냐면 호주댁이에요. 호주댁. 왜 무슨 댁 해서 고향을 따서 태코를 붙여서 무슨 댁 이제 결혼한 여성들을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호주댁 그랬고, 그때 한국 전쟁 때 호주가 이 공군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가 왔는데 색색이라고 하는 F-84인가 80인가 뭐 제가
비행기 기종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 싹세기 전투기가 호주에서 왔다고 해서 프란체스카 여사 친정에서 보냈다. 호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뭐 혈혈단신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외척이 없죠. 그래서 아마 외척이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란체스카 여사 본인이 상당히 결과적으로 볼 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당신은 한국 정치와 상관없이 비정치적으로 군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승만 대통령의 고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쓴 건 뭐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심기, 그러니까 파파의 심기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장관이 와서 직원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 보고 받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콱 찌푸리고 그러면은 이제 비서한테 누가 왔다 갔냐, 누가 보고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아무개 장관이 했습니다라고 보고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대통령의 일정에 개입을 해서 그 장관 만나지 못하게 해라, 보고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인해 장막이 쳐지는 거예요. 인해 장막하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왼쪽 아래 박찬일입니다. 박찬일 비서관이라고 잘 안 알려져 있죠. 박찬일 비서관 얘기는 제가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어법 행위자 열전에서 열심히 조사해서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진 파트였습니다만 곽영주라고 4.19 후에 이제 3.15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또 발포 책임과 관련돼서 사형을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경호 책임자였던 곽영주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또 이기붕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 등을 드는데 사실 인해 장막의 핵심은 바로 프란체스카예요. 그거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봤었고요. 그 사진이 빠졌네요. 미국 정보문서에서도 나옵니다. 박찬일과 이제 프란체스카를 지목을 해서 인해 장막을 치고 있다. 얘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한국말을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했냐면 박마리아를 통했어요. 박마리아가 이기붕의 부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박마리아의 아들 이기붕과 박마리아 부부의 아들이 이강석을 양자로 드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심하게 얘기할 때 자유당이 암 2개 걸려 있다. 프란체스카 암과 박마리아 암이다. 프란체스카 암, 마리아 암을 앓고 있다.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뭐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게 과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고요. 천하의 이승만도 프란체스카를 어쩌질 못했던 겁니다. 아주 흥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박용만이라고 이제 자유당 시절에 는 굉장히 젊었을 때 30대 때 이승만의 측근에서 이제 비서를 했고 나중에는 친민당에서 야당을 해서 김영삼 총재 시절에 야당에서 한 4선 5선을 한 중진 의원인데요. 이 양반이 경무대 비서라는 데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썼어요.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좀 직원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밖에 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외무장관이 오더니 박 비서 이제 나랑 같이 일하게 돼서 앞으로 잘 해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장관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그렇게 됐어.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이승만한테 쫓아갔대요. 이승만한테 쫓아서 아니 저를 외무부 가라고 발령 내셨습니까? 했더니 아니 나 안 했는데.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대요. 이기붕이 비서실장인데. 그랬더니 이기붕이 기다려봐 하고 올라가더니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고 오더니 마담이 발령을 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마담하고 좀 잘 사귀지 그랬냐 했더니 이제 박용만이 더 젊은 혈기에 푸파푸파 하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기붕한테는 빽 들이받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통령 비서지 프란체스카 비서냐 마담 비서냐 그리고 프란체스카 명령이면 난 못 간다.
대통령이 가라시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우선 이제 이승만한테 다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만이 이렇게 한참 쳐다보면서 자네 결혼했나? 아직 안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등을 쓰다듬더래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근데 저 마누라인데 저 마누라 못하게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저 사람이 하자는 건 내가 무조건 들어야지. 아니면 안 그러면은 이게 뭐 부부싸움 하게 되고 내가 저 견딜 재간이 없어. 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내가 부탁이야. 가죠. 내가 그러서 못 살겠어. 하고 그 손을 잡고서 이승만이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그 경무대에 국보급 도자기 몇 개 깨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이 전해질 정도예요. 이제 하여튼 그래서 유경수 여사 이야기는 할 게 또 많으니까 건너뛰고 영부인 열전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유경수 여사가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동정표도 많이 얻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악행으로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따지고 들면은 뭐 얘기를 만들어내고 흠을 잡자면 뭐 얘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사랑 내지는 동정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도 옳은 말, 고든 말 하는 거는 유경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가끔씩 그 눈가가 멍이 들어갖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퍼스트 레이디를 누가 때렸겠습니까? 뭐 박정희가 뭐 잿더지 집어 던지고 뭐 하고 특히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여자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아무리 뭐 우아하고 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의 여자 문제에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뭐 손찌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동정을 많이 했죠. 동정을 많이 했고 특별히 그 책잡힐 만한 일도 없었고 이제 뭐 그러다가 또 불쌍하게 돌아가시고 하니까 자연히 그 뒤를 이은 전두환의 부인은 이순자는 유경수 여사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런데 유경수 여사하고 많이 달랐는데 유경수 여사는 이렇게 화려한 한복을 입지 않았어요. 좀 한복태가 고왔죠. 한복태가 고왔는데 주로 옥색 계통 또는 또 노란색 좋아했으니까 노란색 계통을 입긴 했는데 저렇게 요란한 금박이 박힌 그 한복을 입지 않았는데 그 한복 디자이너도 이순재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화려한 디자인을 대통령 취임식에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나타나서 이제 그 구설에 올랐습니다. 구설에 올랐고 여러 가지 뭐 패션 쪽에서는 이순자의 패션 감각이 좋았다. 뭐 브로치나 뭐 그런 걸 하는 걸 좋았다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옷차림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두환이가 그 광주 학살로 손에 피 묻히고 집권을 했는데 그 부인이라고 나타났는데 유경수 여사는 비교적 수수하면서도 기품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화려하게 떡칠을 하고 나타났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또 뭐가 있냐면요. 유경수 여사 시대는 흑백 TV 시대입니다. 근데 여긴 칼라 TV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화려해 보이는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본인이 사치를 많이 하고 또 화려한 거 좋아하고 했었던 데다가 칼라 TV가 되니까 이제 그게 곱절로 거기다가 미운 털까지 박혀서 그런데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히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는 짓이 이뻤으면 괜찮을 텐데 하는 짓이 별로 이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튀었어요. 뭐 금박 한복 입은 것까지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영부인 그 윤석열이 그 후보가 영부인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영부인 제도를 없애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영부인이란 말을 거의 안 썼습니다. 프란체스카도 안 쓰고 나도 유경수에서는 좀 쓰지 않았나 싶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안 썼더라고요. 여기 조금 올라와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74년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를 때
그때 영부인이라는 칭호가 이제 조금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신문 검색이다 보니까 대통령 부인이 같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 그래서 뭐 거의 영부인이란 말을 안 썼던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말이 이제 독점이 됩니다. 각하라는 말은 이승만 때는 이승만도 각하였지만 이승만만 각하가 아니에요. 장군들이 다 각하입니다. 장군이나 장관도 각하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귀하보다 조금 높은 말? 그러니까 그 중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관급쯤 되면 정보부처에서는 뭐 차관급쯤 되면 다 그냥 각하 그렇게 불러서 각하가 일반화됐는데 박정희 때가 되니까 각하가 독점이 되는 거예요. 호칭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승만은 각하라는 호칭보다 더 좋아했던 게 박사입니다. 박사. 이승만 박사예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는 박사가 아니잖아요. 박정희 장군 했을 때 장군은 뭐 너무나 많고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장군 했을 때 그 장군은 일제시대에 이제 뭐 장군이라는 호칭을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 먹혀 들어갔는데 박정희는 이제 박사 이게 안 되니까 각하란 말을 독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영부인이란 말은 이순자가 독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한 해에 한 20건 정도 뭐 이제 그에 불과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79년 뭐 또는 뭐 60년대 20건도 안 돼요. 10건 뭐 그렇게 나오다가 유경수에서 돌아가셨을 때 좀 많이 쓰이는데 이때는 이제 이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유경수만 영부인이 아니에요. 그때 국회의장을 하던 정일권이 상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부인 자리를 놓고 아주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 국회의장 부인이 되기 위해서 뭐 줄을 섰다 하는 얘기를 쓰면서도 국회의장 영부인이라고 쓰는데 원래 영부인이란 말 자체가 대통령 부인만 영부인이 아니에요. 남의 부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 남의 아들을 높일 때는 영식, 남의 딸을 높일 때는 영애. 그런데 대통령 영애로 영애란 말도 이제 그 박근혜가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요. 시피 했는데 영부인이란 말을 이순자가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남의 자식을 높일 때는 영식이고 자기 자식을 남한테 소개할 때는 도나라고 그러죠. 도나, 돼지 새끼. 그러니까 가령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아버지 친구나 뭐 아버지 아는 분한테 소개할 때 보면 아버지 명함에다가 도나 아무개를 보내니 뭐 어떻게 잘 제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명함을 전해드려라 하면 모시고서 이제 이렇게 네가 누구냐 이제 옛날에 그런 식으로 뭐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도나란 표현을 자기 자식한테 쓰고 남의 아들을 영식 영애 아들 딸들 그렇게 부르고 남의 부인을 부를 때 높여서 부르는 말이 영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부인을 이제 대통령 이순자가 독점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순자의 처갓집이 빵빵했어요. 우리가 이제 왜 그러니까 김건희 만이 아니라 장모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친척이 또 있는지 처갓집 식구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이 이순자 쪽은 친척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규동이에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다 군 출신이에요. 이규동, 이규광은 장군이었고 이규승은 장군 진급은 못했지만 대령이었는데 군에서 무슨 감 하는 게 있잖아요. 한 분야의 책임자입니다. 육군 이규동은 육군 경리감, 그러니까 이 경리 쪽에 육군의 돈을 만지는 책임자였고 또 이규승은 감찰감, 그리고 헌병 출신인데 헌병 차감, 헌병 감은 못했지만 감찰감을 해서 감찰 분야에서 이제 최고 책임자를 했고 이규광은 헌병감이었어요. 헌병감. 그래서 이 세 명이 다 군에서 이제 나름 족적을 남겼는데 이제 이규동은 육사 2기예요. 그래서 박정희하고 동기입니다. 박정희 동기인데 육사 2기에서 최연장자입니다. 35살에 들어갔어요.
박정희가 나이가 육사 2기에서 동기생 중에서 나이가 많았는데 박정희는 29이었고 동기생들 중에는 이제 이소동이 제일 어렸나? 거기가 19인가 그랬고 김재규는 박정희보다 9살인가 아래고 이소동이는 김재규보다 더 아래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규동이 육군 격리감도 지냈지만 육사 참모장을 지냈어요. 전두환이가 육사를 다닐 때 거기서 이제 인연이 맺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이규광 그 이순자의 작은 아버지인 이규광이 이제 정말 그 우리 현대사에서 미스테리한 그 인물인데 육군 헌병감을 지냈습니다. 제회당 때. 그리고 굉장한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서 정보를 많이 그 수집을 한 인물인데 5.16이 일어났을 때 알라스카파 토벌, 즉 함경도 출신들을 토벌할 때 그때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징역을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고 난 다음에 70년대에 잠복해 있다가 차지철하고 손을 잡습니다. 아마 차지철하고 손을 잡을 때 그 연결을 전두환이가 시켜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밝혀진 바는 없는데 관계로 보면은 전두환이가 청와대 경호실 차장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차지철한테 그렇게 연결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비밀 첩보대장 비밀 그 별동대라고도 부르고 뭐 정보대라고도 불렀는데 그걸 하다가 차지철이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와 비자금을 이규광이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전두환한테 넘어왔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는 그게 이철휘 장영재 사건에 그 장영재의 종잣돈이 거기서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형제가 다 나름 그 이 전두환 시절에 한 가닥씩을 했는데 자 이순재 얘기부터 갈까요? 자 이 꽃다발 소녀 육사 입교식, 육사 11기 입교식에 화동으로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꽃다발의 소녀는 나다.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 저 김현희 칼기 폭파 그 사건에 김현희가 꽃다발의 소녀였는데 이순재도 꽃다발의 소녀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이제 그 육사 생도 시절에 진해 그때 육군사관학교 진해에 있을 때 저 이규동 집에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 11기가 이제 주말에 외출을 허락했는데 사관학교 생도들이 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또 아는 데도 없고 하니까 참모장 집에 대개 한번 인사를 가자 해서 이제 참모장 집에 자주 드나드는데 몇 명이 드나드는데 그 주동자가 전두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이가 드나들고 육사 11기가 이제 그 졸업을 할 때 55년도에 임관을 합니다. 55년도에 임관을 하는데 임관하는 날 이런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두환의 가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그 학생 오체짐이죠. 그 전두환의 장차 부인이 되는 이순자와 또 장모예요. 이렇게 보면 얼굴이 상당히 많이 닮았죠. 그거고 여기는 고모. 그러니까 이순자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규동의 여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보면은 뭐 장래의 처갓집 식구들과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결혼은 대위 시절에 했으니까 이거보다 한 4, 5년 지난 다음에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결혼 사진이고요. 이순자는 그 당시에 이화여대 그 의예과였을 거예요. 의대까지 안 가고 의예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이대는 그 당시에 결혼을 하면 학교를 자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칙이 없어진 게 이제 최근에 없어졌죠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켜져 왔었던 학칙인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안 그랬었으면 의사가 됐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자퇴를 하고 이제 군인의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 드나들던 그 이순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낳고 여기 아들이 하나 더 있죠. 재국이가 아마 나하고 동갑일 거예요. 그다음에 재용이 또 효선이 그 밑에 재만이 그래서 삼남일녀를 뒀는데 다들 이제 뭐 나중에 그 이렇게 한참 뒤지만 비리와 뭐 연루된 걸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자는 뭘로 유명했냐면은 이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에는 말죽거리 빨간 바지의 전설. 그래서 최근에 빨간 바지라는 그 이 작년에
이 오페라가 국립극장에서 만든 모양이에요. 이 복부인들을 풍자하는. 그래서 70년대 복부인의 상징인 빨간 바지를 욕하면서도 모두 입고 싶어했다. 근데 부동산 투기를 꽤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왜 부인을 못하냐 하면은 나중에 이순자가 이제 전두환이 그 왜 29만밖에 없다고 자빠지고 그랬을 때 이제 추징금 추적을 하다가 200몇 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30억이 이순자 거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순자가 이제 그걸 추징을 해가니까 뭐 하여튼 그 검찰에서 펑펑 울면서 저거는 알토란 같은 내 돈이다. 폐물 팔고 뭐 해서 뭐 여기저기 땅 사고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태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뭐 소문 돌기는 말죽거리에 이제 땅을 굉장히 많이 샀었다. 그 초기에 이제 우리 부동산 투기가 말죽거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청와대 경호실 있고 뭐 공수특전단 있고 하면서 뭐 그 시절에 정보 개발 정보 이제 미리 빼서 그 사두고 이제 뭐 그걸 많이 했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많이 돕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불리는 등 어렵게 모은 돈이 불어난 것이다. 알토란 같은 내 돈이다 했는데 참 그 그때 김영삼 때죠. 김영삼 때 그 보사부 장관이 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아파트가 뭐 굉장히 몇십 채가 있었나 그래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파트를 샀다 하는 말을 남겼고 그러는데 여기 참 알토란 같은 내 돈 이제 그게 또 한때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이순자가 성격이 굉장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그렇지만 거침없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서 말을 막 하는데 그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취임식 당일날 차를 타고 광화문을 지나며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무지개 모양의 아치를 보고는 뛰어내려서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기뻤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엄숙하게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내 남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광주에서는 피눈물을 흘릴 때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땡전 뉴스. 땡전 뉴스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이건 요새 젊은 사람들도 아실 거예요. 9시 땡 하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하고 시작하는 거야.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뉴스 이제 한 서너 개 하고 난 다음에 한편 이순자 여사는 오늘 전두환 대통령.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아냥거린 게 그 전두환의 후는 오늘이고 이순자의 후는 한편이다. 한편 이순자 여사. 오늘 전두환 대통령.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이 맨날 뉴스 앞머리에 이렇게 나오는 자기 과시욕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경멸했죠. 전두환 시절이 그 참 그 뭐랄까 굉장히 암울했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싸울 맛이 났던 게 권력을 조롱할 수 있었고 경멸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경멸의 소재를 참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카드 섹션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했는데 그때 유행한 말이 뭐냐면 그 학사 위에 석사고 석사 위에 박사. 이승만 박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박정희가 등장을 해서 권력을 딱 잡고 나서 보니까 박사 위에 육사가 있더라. 근데 육사 위에 있는 게 보안사고 보안사 위에 뭐가 있어요? 여사가 있더라.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는 여사가 있다. 이 여사가 있다, 그 정점에 여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안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자, 이 이순자가 유경수에서는 양지회란 걸, 양지회는 국무위원 부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국무위원 부인들의 모임을 만들어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또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고 유경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 회관, 어린이 공원, 뭐 어린이 관련된 사업을 유경수 여사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제 했는데 그걸 이어서 박근혜는 새마음 뭐 구국봉사단, 새마음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죠. 처음에는 구국봉사단이었다가 새마음 봉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순자는 새세대 유경재단, 새세대 심장재단, 그 새세대 유경회와
4세대 심장재단 그 두 개를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해서 심장병 어린이들한테 이제 수술해주고 뭐 그거 일 자체는 좋은 일이죠. 일 자체는 좋은 일인데 이걸 하기 위한 이제 그 모금을 하는 데서 뭐냐면 재벌들한테 뭐랄까요 그 사실은 뭐 일종의 뇌물이라고나 할까요? 뭐 좋은 일에 쓰긴 했지만 그러면서 재벌 입장에서 눈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새세대 유경회를 만들어서 어린이집들 유치원 역사할 때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면 여기다 이순재에게 그 700억을 찬조금으로 냈다. 그 당시에 7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조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순재가 뭐냐면 그 콩고물 없었다. 이게 88년 10월이니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7개월 만에 이제 외출을 해서 마을 문을 열었는데 뭐 고통스러웠다 이제 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 이런 자세가 이게 그 진저지치는 여론 재판으로 악몽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라 하는데 별로 노이로제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떡고물 만진 거 없다. 우리는 당당하다. 이때가 뭐냐면 이 88년 10월이니까 막 국회에서 50비리 청문회가 열리고 열리기 직전인가 막 열리기 시작할 때일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일가, 이순재 일가의 비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근데 이제 이순재 또 하나 이순재의 업적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면 보라색 버스. 그 전에 버스가 이 버스예요. 모양이 서울 시내 버스 다니는 버스 중에서 제일 색깔이 이쁜 게 아니었나 싶은데 이 밑에 보라색 대신에 파란 줄이 있고 여기가 노란색으로 칠해서 그건 디자인이 괜찮았습니다. 그 보기에 시각적으로 버스가 이뻤는데 어느 날 이 보라색으로 싹 바뀐 거예요. 보라색이라는 게 뭐 여성들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색깔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한데 잘못 입으면 정말 천박한 색깔이 나오는데 이 서울 시내버스는 가장 천박한 보라색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시내 버스 지나가는데 눈을 어떻게 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피곤한 그런 보라색이어서 사람들이 다 욕을 했죠. 욕을 하고 보라색 시내버스 싫다 이제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한 2, 3년 만에 색깔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제 전두환 일가의 부정부패 비리가 아주 심각한데 여기 이순자 여기는 이창석 이순자의 유일한 남동생이고요. 이규광 작은아버지고 장영재 사건. 여기 이쪽은 전두환의 형 전기환 동생 전경환 그다음에 큰아들 전재국 전재용 전재만 아들 셋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뭐 일가 비리가 엄청 더 많죠. 엄청 더 많이. 그러니까 친척 정말 박정희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박정희 때도 뭐 친척 비리가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박정희는 친척 비리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하고는 잘 뭐 비교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잘 통제를 했었습니다. 비교적 송절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삐져나가는 부분이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순재 때는 이제 그게 전혀 안 된 거죠. 그래서 일가 비리가 이제 굉장히 나오고 끊임없는 잡음이 늪 처가 득세 해서 이제 처가 관련 사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이규광부터 좀 살펴보죠. 이규광은 굉장히 흥미있는 인물인데 이게 5.16 직전이에요. 4.19가 나고 난 상태에서 현역으로 있을 때 현역 장성으로는 두 번째로 원영덕이가 구속되고 현역으로 두 번째로 구속된 게 이규광인데 뭘 했냐면은 국회에서 이 순도심이라고 자유당 때 의원인데 아마 이규동이가 그 형이 많이 해먹은 모양이죠. 군 격리감의 그 부정을 순도심의 국회에서 폭로하고 비난을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집에다가 이제 화염병을 던진 겁니다. 화염병을 던졌는데 마침 그 집에 미국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가 소화기를 갖고, 그때는 소화기 귀할 때인데 불을 찍고서 이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뭐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군기위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군내에서의 하극상이다 했는데, 그 고급 장교를 퇴진하라고 했는데 누굴 걸었냐면 백선엽과 장도영. 그러니까 이건 딱 권력 구도 면에서 볼 때 함경도파가 평안도파를 친 겁니다. 그 사건으로 했다가 장도영 쪽에 이제 역공을 받아갖고 이제 구속이 된 사건이, 이게 5.16 전이에요. 그 전에 있었고 5.16이 일어난 다음에 또 구속이 되는데, 알라스카 토벌 작전, 이건 박정희가 함경도 출신을 이제 고소할 때 5.16 같이 했었던 박임함, 김동하, 박창함이라고 혁명재판 그서 검찰부장을 해서 아주 기세등등하던 사람인데 같이 구속이 됐는데, 이규광도 구속이 됐습니다. 이 정보 전보 근무의 어떤 이 브레이닝으로 구속이 됐죠. 함경도파의 어떤 핵심 인물로.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아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아주 씩 웃고 있는, 그 여유 있는 모습으로 웃고 있었죠. 그런데 징역을 이제 꽤 살다가 풀려나갔고, 뭘 했냐면 박정희의 눈길을 독점했다라고 차지철이가 그러는데, 그리고 정보에 중독된 박정희, 그렇게 됐는데, 그 경호실에 이제 비밀정보대를 구성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 비밀정보대를 그 이규광과 차지철을 연결해 준 건 전두환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는데, 하여튼 차지철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규광이 갖고 있었던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전두환도 보안사령관이었지만 정보를 다루고 있었지만 이규광 쪽의 정보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는 거고요. 차지철의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규광이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규광의 권세가 얼마나 셌냐면은 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에요. 그런데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언제 임명이 됐냐면 80년 5월 10일. 5.17 일으키기도 일주일 전이에요. 5.17 일으킨 다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쓰레기에 밀어준 거죠. 그만큼 이규광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는 얘기인데, 광업진흥공사니까 뭘 했겠습니까? 석탄 캐는 걸 하죠. 그때 국회가 검찰에서 이 저질 연탄이라는 게 뭐냐면 무연탄을 제대로 이제 표준대로 넣으면은 이게 12시간을 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갈면 되는데, 진흙을 많이 개놓으면 보이기에는 시꺼머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불이 일찍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부가 자다가 깨서 새벽에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연탄 갈아 넣어야 하니까 주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역입니까? 고역일 뿐만 아니라 연탄을 그렇게 갈아 넣으면 거기서 연탄가스가 발생해서 아침에 죽는단 말이에요. 연탄이 이제 잘 타면은 이산화가스가 안 나오지만, 이제 연탄 살로 갈아 넣었을 때 이제 가스 발생해서 일산화탄소 나와서 저 사람들 죽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나오니까 저질 연탄을 쳤단 말이에요. 치니까 전두환이, 이건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야 검찰 잘한다 하고, 전두환이도 검찰 가서 격려하고 그러는데, 이 동자부 쪽, 그다음에 광산업자들 이쪽에서 이제 아우성을 쳐서 누구한테 몰려갔겠습니까? 광업진흥공사 사장한테 몰려가서 압력을 가해서 이규광이가 나서서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검찰총장이 목이 달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동자부 국장을 구속하고 검찰총장 목이 달아났기 때문에 동자부 국장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 터지는데, 여기서 논쟁이 되는 건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냐,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냐. 이철희는 누구냐면 실미도 사건, 그리고 김대중 납치 사건의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첩보를 또 많이 정보와 공작을 많이 했고,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지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한 10몇 년 차장까지, 그러니까 또 정보사령관, HID 대장을 하다가 이제 하여튼 방첩대장 정보사령관을 거쳐서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오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구속됐는데,
사실 이 일을 디자인한 건 장영자인데 장영자가 누구냐면 이규광의 처제예요. 그러니까 전두환과 이제 그 관련이 있다 소문이 돌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장영자의 백으로 듣다 하는데 전두환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나쁘니까 이철희가 주범이다. 그래서 이제 다 이철희를 중심으로 해서 써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이규광의 비호를 받은 걸로 돼서 이규광이가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되게 됩니다. 이 이규광의 구속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이 전두환 일가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말씀하셨죠. 아까 그 말을 빠뜨린 것 같네요. 전두환이가 처가 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래 처가 사기를 많이 했죠. 한국은. 그러니까 이 무게의 계통이 혈족이 세고 외가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자 가계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주자의 예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조선 중기입니다. 조선 중기에 재편이 되면서 살인파가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은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은 처가사기 안 한다. 그래서 처가사기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의 사고방식. 원래는 처가사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처가사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식으로 부계 중심으로 사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일제시대 이제를 거쳐서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50년대 나 60년대 초반에 전두환이가 처가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들에 대해서 껌뻑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사 상도와 참모장이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선생님격이죠. 아주 높은 뭐 교감 선생님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관계로 만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처갓집에 드나들었고 또 처가 식구들이 다 군 출신이고 장인뿐만 아니라 처삼촌 둘 다 군 출신이고 하니까 처가에 가면은 이게 아주 껌뻑 죽는 거 또 처가의 백그라운드 도움으로 전두환이가 초기에 출세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았으니까 처가라면 끔찍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규광을 구속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권부 내에서 이제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제 오공화국이 전두환의 개인 회사인가 12.12 공신들의 주식회사인가 이게 이제 누구냐면 허삼수 그러니까 보안사 인사처장이었고 보안사 비서실장이었고 이학봉이 보안사 대공처장이라서 보안사 3인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5인방이라고 하면은 정도영 보안처장과 권정달 정보처장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실제 정치 권력으로는 청와대에 간 요 세 사람이 핵심이에요. 육사 둘은 두호 씨는 육사 17기고 이학봉은 육사 18기입니다. 나이는 이제 고등학교는 같은 나이에 졸업했는데 육사 한번 떨어져서 17기 입학시험 봤다 떨어져서 18기에 들어서 이제 한 해가 늦는데 요 세 사람이 이제 보안사에서 전두환을 따라갔고 영커널이라고 했죠. 젊은 대령들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오공화국이 처음 만들 때 전두환이는 이걸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할 때 이 젊은 대령들이 부추겨서 해야 한다. 12.12도 해야 한다. 정수가 잡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이를 꾸며서 전두환을 대장으로 옹립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대령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오공화국의 1등 공신일 뿐만 아니라 창립 주주란 말이에요. 전두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지고 또 허평 같은 경우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이뻐하고 뭐 좋은 관계로 왔었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엔 이게 자기는 대통령이고 얘네들은 똘만이다와 그다음에 이 대령들은 아니다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7년 다음에는 11기가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후배 기수로 오는데 17기에 우리가 가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포스트 전두환을 생각하는 그런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전두환 입장에서는 그 후계를 그게 니들한테 왜 가?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더 집권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초창기에는 그런 이 11기 대령, 17기 대령들이 17기, 18기 대령들의 입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내분이 생긴 거예요. 이학봉이는 직함이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은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학봉이는 대공처장을 해서 굉장히 사나운 인물이지만 또 친한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대요. 그러니까 친인척들한테 굉장히 유화적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마음 놓고 또 헤쳐먹고 또 그 사고 치면 이학봉이가 뒷수습해주고 그다음에 이학봉한테 부탁해서 이권도 받아내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허삼수 허평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규광 구속해야 한다. 우리가 오공화국을 만든 것 중에 개혁을 해야 표방하지 않았느냐. 개혁 주도 세력이다. 그러면서 개혁을 해야 하고 이거 이규광이는 잡아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입장에서는 차삼천을 잡아놓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또 이순자한테 이제 그 맨날 쪼이게 되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순자 그 이규광이를 잡아 넣은 겁니다. 잡아 넣기는 했는데 그해 연말에 어떻게 되냐면 허평하고 허삼수를 잘라요. 그래서 이 둘은 쫓겨납니다. 근데 이학봉이는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학봉이는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허삼수 허평한테 밀려갖고 사표 쓰고 뭐 그런데 전두환이가 붙잡아뒀다가 역전이 돼서 이학봉이는 전두환 정권 내내 요직에 있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다가 안기부로 옮겨서 장세동 밑에서 안기부 차장 장세동 때인가? 예. 그 장세동 때 차장을 하고 있었죠. 장세동 그 차장을 하고 그래서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이제 그 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규광 문제도 이제 한번 이 크게 흔들리면서 오공화국의 성격이 바뀌어서 이게 주주들을 축출하고 전두환이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규광이는 이때 구속돼서 감옥을 갔다가 화려하게 컴백을 합니다. 뭘로 컴백하냐면 양회 공업협회 회장이 돼요. 그 광업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로 정부가 임명하는 거고 양회 공업협회라는 건 시멘트 업자들의 이익단체인데 거기서 회장으로 영입을 한 겁니다. 왜? 그때 쟁점이 된 게 뭐냐면은 고속도로를 까는데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느냐 시멘트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느냐를 갖고 하는데 거기서 이규광이를 선정을 해서 뭐냐면 고속도로들을 시멘트로 깔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게 88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뭐 공학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스팔트는 파손이 잘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많이 해야 자주 보수 공사를 해야 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콘크리트는 그 한번 해놓으면은 이제 이 내구성이 좋은데 뭐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덜덜덜덜 거리잖아요. 승차감이 아주 안 좋죠. 승차감이 안 좋고 그다음에 차선도 잘 안 보이고 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때 이규광이를 끌어들여서 이제 로비를 세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규광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규동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명성 사건이라고 해서 이 이철희 장자엄 사건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았지만 이 오공화국 초기에 어떤 이를 흔들어 놓은 금융 사건에 그 배후로 지목이 됐어요. 이제 그 바람에 이규광이는 이제 처음에 대한노인회 회장을 시켜줬는데 노인회가 그래서 막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회 회장에서 이제 사표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처지가 됐죠.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이 명성 사건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이규동이 자기 이제 문제로도 그 비리가 많았는데 이규동이 농장을 구입을 했는데 농장을 뭐냐면 화성군에서 군 예산으로 묘목을 사서 기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도로는 정부에서 군에서 8억 그때 8억이면 큰 돈이죠. 포장을 해주고 그런데 이 이규동 농장에서 요 묘목을 키운 걸 서울시가 다 사주는 겁니다. 서울시가 사줘갖고 그래서 그런데 가로수도 심었는데 다 말라 죽는 가로수 부적당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 서울시장이 연보현이라고 서울시장이 아니라 이규동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
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502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규동은 구속은 면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전단 장인이라고 해서 이제 봐주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봐줘서 이규동 본인은 구속이 안 됐지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가락농수산물 시장을 만들 때도 거기다가 노인회 사무국장을 또 이사를 해서 이제 각종 비리가 생기고 뭐 말이 많았고요. 고향인 가야산 일대에는 또 관광단지 조성해주고 뭐 이런 게 다 비리로 이제 등장을 했죠. 또 그 처삼촌 하나인 이규승이는 또 여기 이제 융자 그 한 걸로 브로커로 해서 또 구속이 되고 해서 줄줄이 저 가족들이 아마 그러니까 저 서울구치소에서 친척 모임을 해도 될 만큼 줄줄이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이순재의 남동생이 이창석이가 있는데, 이창석이 뭐 지금 2천억대 재산을 그 했다, 전두환 그 돈 한참 환수하고 그럴 때 이창석이가 이제 다시 문제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하여튼 그 이 강관, 이 저 관 있죠, 관 파이프 또 그거 해서 뭐 하여튼 돈을 빼먹었다. 이제 구속을 시키는데 아마 죄를 제일 작은 거 적용해서 구속시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창원 강업이라고 있고 동양철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각종 재산의 흐름들을 만들어 놓고 그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2013년 그 무렵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전두환한테 외삼촌이 돈을 많이 그 증여를 해준 걸로, 전두환 자식들에게. 이제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도 저런 외삼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저 웃긴 게 뭐냐면 박정희의 장조카, 박정희가 그 그러면 자기 이제 조카들을 뒤를 좀 봐주긴 봐줬지만 권력 근처에는 못 오게 했어요. 권력 근처에는 못 오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창원 강업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데 자기 처남을 부탁해서 여기 취직을 시켜줬죠. 그 바람에 박재홍이는 전두환 때 잘 나갔습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는 박정희의 조카를 우대한다 하는 의미에서 박정희를 국회의원 시켜줬다라고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창석이를 이제 이 부탁을 해서 이창석이를 처음에는 전기 기사로 취직을 했다가 나중에 80년대에는 뭐 이창석이가 이제 회사를 엄청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덕을 이제 서로 피차간에 이런 때 윈윈이란 말을 써도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또 뭘 했냐면은 이거 참 이럴 때 치사반스라고 해야 하나, 그 신호등 있죠. 신호등이 제가 어렸을 때는 빨강, 노랑, 파랑이고 노란불이 좌회전이었어요. 그리고 세 개가 이렇게 세로로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호등 세 개가 80년대 85년인가 4년인가에 그러니까 85년이군요. 옆으로 누웠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을 다 가는데 이걸 거의 독점이었을 거예요. 거의 독점으로 했으니까 이게 뭐 땅 짓고 헤엄치기로 납품을 한 거죠. 그래서 시멘트 깔고 시멘트로 까는 거, 그거는 이규광이 거고, 이 교통신호등은 또 그 이창석이 거고, 이렇게 해서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일감 만들어서 몰아주는 식으로 부패를 해먹었습니다. 또 전두환의 동서, 아랫동서예요. 아랫동서인 김상구는 육사 15개 하나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이 하나의 출신들이 갑종하고 사이가 갑종을 깔봤거든요. 누가 썼냐면은 나중에 그 전두환과 12.12 때 맞붙게 되는 장태환이 12.12 때는 수경사령관이었는데 이 73년도에 진종채 밑에서 지난 시간에 진종채 했죠. 진종채 밑에서 수경사 참모장을 했었어요. 수경사 참모장을 할 때 이 김상구가 수경사 반공포대장을 했는데 굉장히 건방지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극상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하여튼 뭐 그게 장탄이 펄펄 뛰고 또 이 워낙 김상구가 잘못하고 그래서 아마 군법회의에 가야 하는데 그냥 옷 벗는 걸로 끝났을 겁니다.
못 받는 걸로 끝나고 이제 그래서 뭐 외국으로 나가 있고 뭐 그러다가 전두환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호주 대사를 시켜줬죠. 호주 대사를 했더니 그때 호주에서 뭐 맥주 회사 문제, 뭐 호주에서 또 소를 도입할 때 병든소 도입했나 뭐 그래갖고 또 이제 소파동이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 80년대 뭐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회의원 2번 했는데 감옥은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요 그 이순재의 바로 밑에 동생 그 남편이 홍순두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무슨 그 회사원 하다가 이제 그 대한통운 사장까지 됐죠. 대한통운 동양고속인가에 뭐 배체주임인가 뭐 그렇게 이제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렇게 돼서 여기도 이제 뭐 하여튼 각종 사고를 쳐서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두환 일가 아마 요 사진으로 볼 때는 전두환이가 대통령 취임할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예, 전제국이가 대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뭐 그쯤 돼 보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백담사에 그 가게 됐고 그 특히 또 이순재 최고의 망언 우리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하는 이제 그 망언을 남겨서 사람들 그냥 혈압을 오르게 했죠. 자, 이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유경수 여사 쪽은 거기 그 보면은 장관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장덕진이 장관 시킨 걸 갖고 누가 시비를 별로 안 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고시 3관왕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관료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누구냐면은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 육종관이라는 양반인데 충청도 충북의 아주 대지주죠. 대지주인데 이 양반이 참 대단한 양반인가 봐요. 대통령 사위를 무시했하고 사위도 인정을 안 해준. 그러니까 이 자기 이쁜 딸을 애 딸린 호레비한테 그 장가 보내는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고 뭐 해서 하여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위를 괄시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처가 인물 중에서는 그 유경수의 오빠인 유긴수 오른쪽에 유긴수가 충북 옥천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물론 박정희의 후광 때문에 국회의원을 했겠지만 요거 하나 처갓집에서 봐준 게 요거 그 유긴수 하나 봐준 셈이에요. 한승수는 뭐 처가 이제 조카 사이인데 나중에 자기 능력으로 이명박 때 국무총리하고 뭐 그 전에 또 경제기획원 장관도 하고 뭐 그래서 그 했고 홍세표라고 이제 그 또 조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외환은행장 지내고 유경수 사촌 오빠인 그 육지수 교수는 동경제대 나와서 서울대 교수 그 하고 그러면서 육지수 뭐 장관 시켜줘도 될 만한 교수 출신들 장관 많이 있는데 박정희가 안 시켜줬죠. 뭐 그러니까 처가 쪽 관리는 비교적 잘 한 거고 처가 쪽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 처가 비리 갖고 심각하게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였고 박정희 친가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큰형 박동희는 농사지었고 그다음에 박상희는 그 저 10월 항쟁 때 죽었고 조카 사이 김종필은 이제 5.16을 같이 한 동지였고 사위가 한병기라고 군대 때 부관이었던 한병기가 이제 그 유경수 말고 그 전에 김호남 씨 딸 그하고 이제 큰딸 박재욱의 그 사위인데 여기는 뭐 국회의원을 시켰다가 좀 말이 많으니까 이제 그전 칠레 대사를 했나? 유엔 대사, 캐나다 대사도 대사도 내보냈죠. 대사도 내보냈고 조카가 박재홍, 박준홍, 썼는데 그냥 기업해서 먹고 살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무희 그 둘째 형 박무희의 순재들은 또 왜 그 유명한 오촌 살인 사건 일어났어.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다뤘었던 뭐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박정희 쪽도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에 나름 신경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장덕진이 장관 시키고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 한병기 국회의원 시키고 김종필이가 그때 총리를 한 걸로 친인척이 너무 전면에 나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박정희가 바로 반응하진 않지만 몇 달 지나니까 다 안 보이는 대로 내보내고 나름 관리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관리에 실패한 거는 박근혜는 관리에 실패했죠. 그렇게 됐고 이순자는 41년 만에 15차 사과를 했는데 그랬더니 비서관이 나와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재임 씨의 일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다. 즉 뭐냐면 광주는 사과 대상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제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김옥숙도 처가가 그 오빠가 큰 오빠는 경북대 총장하고 작은 오빠가 육사 11개 전단하고 동기였던 김복동. 그래서 굉장히 11개에서 굉장히 그 어떤 문제 인물로 늘 얘기가 됐었는데 노태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정치 활동 금지를 당했죠. 그래서 그 김복동이는 전두환 시절에 견제받아서 활동 못하고 처남이 이제 대통령 되니까 또 그 50 비기 여파를 맞아서 활동 못하고 해서 굉장히 이제 뭐 그 동생하고 싸우다시피 했었는데 결국 그 주저앉힌 데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이순자하고 다른 게 이제 그 아들 노재헌이 5.18 묘지에 와서 이제 그 사과하고 갔는데 그보다 앞서서 김옥숙 여사도 이제 와서 그 5.18 거기에 와서 그 다녀갔다 사과했다 이제 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쪽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김옥숙도 이제 한참 그 사실은 뭐 한 성격 할 만한데 이 앞에 전임자가 워낙 깽판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윤석열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했는데 이제 장모 문제가 돼서 이제 징역형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썽이 나오고 뭐 그거는 뭐 다른 유튜브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뭐 제가 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김건희가 사과하고 윤석열이 사과했지만 그 유명한 개사과 논란이 있었어요. 개사과 논란이 있어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을 뽑는 거죠. 대통령을 뽑는 건데 대통령 부인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데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허위 이력서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장모의 행각 그다음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쓴다면은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말 논란이 있었죠. 반말 논란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그걸 지적했다가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봉건 시대냐 뭐 반말한 거 갖고 뭘 문제 삼느냐는데 또 들어보니까 그냥 반말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뭐 그 여러 사람 있는 면전에서 윽박지르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하는 식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남편 일쪽에 간섭을 하는 그러니까 집안 문제로서 뭐 안에서 가정사에서 뭐 반말하고 하는 거야 뭐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 일해 와서 뭐 개입을 할 소리가 많다 하는 아마 이제 그거를 재산 얘기를 안 하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저도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우려가 있죠.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멀리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 없이 프란체스카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 없이 전두환 시절에 그 이 이순자라는 이 영부인 마마께서 워낙 많이 본인도 그렇고 친척들 줄줄이 사탕으로 그렇고 그걸 해먹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에게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누가 영부인이 될 것인가 그거를 그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고 적어도 그러니까 그게 그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뭐 이혼하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게 국정에 뭐 어떤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이 뭐예요? 10원 한 장 한 적 없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뭐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뭐 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결혼 전에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그걸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 수습을 해나갔냐에서 볼 때 굉장히 우려가 된다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우려를 뭐 저만 하는 거겠습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제 확 지금 빠지고 있는 확 최근 며칠 사이 아주 급격히 빠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다 똑같이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광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늘 하는 평화박물관 반어법 행위자 광고 이외에 이 수상한 한라봉, 이 수상한 한라봉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 간첩이 재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변상철 선생이 강광보 할아버지 모시고 강광보 선생님 모시고 제주에다가 수상한 집이라는 걸 지었죠. 그 수상한 집하고 우리 평화박물관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오경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최근에 재심에서 무죄 받으셨는데 오경대 선생님이 그 경작하는 한라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조금 저희가 갖다가 판매를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한 박스밖에 못하고 추가하려고 보니까 금방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물량을 조금 많이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지금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5kg짜리가 좀 아주 작은 걸로는 20에서 20개에서 25개, 아주 큰 거는 12개에서 15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400박스씩 해서 한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물로 설 선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분 보내드렸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세요. 요거는 받으면은 바로 까드시는 게 아니고 좀 며칠 두었다가 두어서 좀 익혀서 바로 까먹으면은 달지가 않는데 좀 며칠 두었다가 까먹으니까 아주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가 1월 24일 5일에 일괄 배송해서 설 전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이제 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 지금 공지란에 올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어법 행위자 열전 평화박물관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으니까 이거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어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올 6월 달이면은 원고가 1차 마감이 다 되고 검독 들어가서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책 만드는 작업에 들어서 내년 이제 후년이죠. 그러니까 75주년 재헌절에 맞춰서 책을 내려는 목표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작업이니까 여태까지 후원해 주시던 사업 조금만 더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사업을 여러 해 하다가 보니까 은퇴하시는 분 또 다른 데 후원할 때가 생긴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진 분들이 후원을 이제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후원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희 작업이 이제 끝이 보이는데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널리 알려서 좀 새로운 후원자들 많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녹화로 모셨기 때문에 댓글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고요. 내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